제가 이 피아노 한 번만 쳐봐도 될까요? 낡은 옷차림을 한 7살 아이의 당돌한 한마디에 민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 서민재는 새로 개관한 문화재단 전시관 시찰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아이가 로비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건반에 작은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울려 퍼진 첫 소절. 그 순간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는 선율. 그것은 7년 전 자신에게 모진 말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연인이 오직 민재만을 위해 만들어주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자작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없는 이 곡을 똑같이 연주하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고운 인연에 다정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기적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태성그룹이 새로 세운 문화재단 전시관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검은 칠이 거울처럼 빛나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조경과 조명이 미술관처럼 정돈되어 있었죠. 오전부터 내빈과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태성그룹 부회장 민재는 전시관 2층 난간에 서서 아래층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슈트,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어디를 봐도 감정이라곤 읽히지 않는 얼굴. 민재의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6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빈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비서가 건네는 서류에 펜을 놀리고 회의실에서 숫자를 읊는 나날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7, 재벌가의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민재의 일상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었어요. 그날따라 전시관 로비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근처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을 온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거든요. 5살짜리 아이들이 로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인솔교사들은 연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아이 2명이 엉켜붙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전시관 직원 1명이 허리를 숙여 말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금세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뒤로 숨었는데 나머지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옷차림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아이들이 깨끗한 패딩과 새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이에서 그 아이만 소매가 조금 짧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아코는 달아서 실밥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이를 꽉 깨물고 입을 닫은 채 자기를 내려다보는 어른들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뭐라고 훈계를 하자 아이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고 그 작은 손등 위로 핏줄이 실처럼 돋아 있었습니다. 2층 난간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던 민재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고급 악기들이 전시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저 아이의 도끼 어린 눈빛도 불편했죠. 소동은 금방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솔 교사가 아이를 데리고 줄 끝에 세웠고 견학 일정에 따라 아이들은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줄 끝에 서 있던 그 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간 방향에는 로비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죠. 아이의 눈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 표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몇 번 반복하더니 아이가 옆에 서 있던 교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 피아노 한 번만 쳐봐도 될까요? 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근처에 있던 학부모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썽을 부렸던 아이가 수억짜리 피아노를 만지겠다니 시선들이 좋지 않았어요. 학부모 한 명이 대놓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전시관 직원도 손사래를 치려 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던 민재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가 건반이라도 긁으면 피아노에 흠집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줄에서 빠져나와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려도 멈출 것 같지 않은 뭔가에 홀린 듯한 걸음이었어요. 교사가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올라앉은 아이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짧은 다리가 허공에서 한두 번 흔들렸고 아이는 건반 위에 두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흰 건반 표면에 닿는 순간 아이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륵 빠지는 게 보였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더니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갈 때쯤에는 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의 발이 멈추기 시작했고 세 번째 소절에 이르자 로비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크닉이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어요. 군데군데 박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어른의 손이라면 한 번에 짚었을 음을 두 번에 나눠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작은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는 사람의 마음을 쥐어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먹을 날리고 도끼 어린 눈으로 어른을 노려보던 아이와 지금 건반 위에서 손끝을 흐르게 하고 있는 아이가 같은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층 난간 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던 남자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기 시작한 건 첫 소절이 울려 퍼진 직후였습니다. 난간을 잡고 있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멈춰버린 것처럼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곡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곡이었어요. 음원으로도 악보로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곡. 오래전 어느 밤 좁은 원룸의 낡은 전자 피아노 앞에서 한 여자가 밤새 건반을 두드리며 만들어 주었던 곡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완성된 곡을 들려주며 볼이 빨개진 채로 말했었죠. 이 곡은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당신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녀는 오래전 민재가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잃고 민재는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 되었고 그의 세상은 색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누구도 모르던 그녀의 곡이 그의 세상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의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팔뚝을 따라 소름이 쭉 돋았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온몸의 감각이 저 아래 피아노 앞에 앉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로비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놀란 얼굴로 수군거렸고 직원들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하지만 민재는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피아노 앞에 도착한 민재는 의자 위에 아이 앞에 무릎을 꿇듯 몸을 낮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성대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곡을 누구한테 배운 거니?
아이는 낯선 어른의 절박한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눈매를 똑바로 사람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을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매일 마주보던 눈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견학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가는 뒷모습을 민재는 로비 유리문 앞에 선 채 바라봤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보는 게 보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민재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비서가 받자마자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업무 지시와는 전혀 다른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 견학 온 유치원 확인해. 아이 이름은 모르겠어. 피아노 친 남자아이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오늘 안에 전부 찾아내. 전화를 끄는 민재는 유리문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에서 단 둘만 알고 있던 곡이 저 작은 아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비서의 보고는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올라왔습니다. 민재가 모든 업무를 내팽개치고 차에 오른 건 보고를 받은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어요. 비서가 건넨 주소지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소박한 동네, 좁은 이면도로를 끼고 늘어선 작은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2층에 작은 글씨로 피아노 학원 간판이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계단이 건물 옆으로 나 있었어요. 민재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 맞은편 전봇대 옆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어 상가 건물 사이로 긴 그림자가 깔리고 있었죠.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민재는 전봇대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건물 출입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넣어둔 두 손이 쉬지 않고 떨렸고 그걸 멈추려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철제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불규칙한 발소리였어요. 탁 하고 한 발이 딛는 소리가 나면 한 박자 쉬고 다음 발이 끌리듯 질질 내려오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탁 끌림, 탁 끌림. 그 소리가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민재의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나온 여자는 한 손에 무거운 음악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확연히 짧은 보폭으로 끌리고 있었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때마다 가방 안에서 악보 뭉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볼이 많이 야위었고 예전에는 없던 다크서클이 눈 밑에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윤곽은, 눈매는, 턱선은 틀림없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 막혔다가 터져나왔고 콧날이 시큰거렸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민재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발을 내디디면 저 사람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발바닥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세연이었습니다. 여자는 민재를 보지 못한 채 건물 앞 인도로 나와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한 발 한 발 다리를 끌며 느리게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다가 민재의 발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한 걸음은 느렸지만 두 번째 걸음부터는 빨라졌고
세 번째 걸음에서 거의 뛰다시피 다가가 세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안색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 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고 세연이 다시 잡아 올렸을 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세연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을 삼키느라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수백 개인데 어느 것 하나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재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처음 한 음절은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물음표를 붙이기엔 너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세연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왼발이 한보 물러나고 끌리는 오른발이 뒤따르며 인도 턱에 걸렸어요. 비틀거리는 세연을 민재가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세연이 더 빠르게 팔을 움츠리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뱉는 세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허공에 뻗었던 손을 걷어들이지 못한 채 멈춰 섰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산 거야? 연락도 없이 왜? 내 발로 떠난 건데 무슨 연락을 해요? 세연아, 싫어져서 떠난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세연의 말은 칼날처럼 또박또박했지만 가방끈을 쥔 손가락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재는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목소리와 백지장처럼 변한 손끝 사이의 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민재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세연의 블라우스 사이로 가느다란 체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얇은 체인,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작은 이니셜 펜던트. 글자가 반쯤 달아 있었지만 민재는 그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회에 막 나와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떨리는 손으로 포장해서 건넸던 것이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두 손으로 받아들고 볼이 빨개진 채 웃었던 기억이 유리가 깨지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싫어져서 떠난 사람이 그 목걸이를 아직 걸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이며 다리를 끌고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탁 끌림, 탁 끌림. 그 소리가 민재의 귓속에서 심장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참고 있던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끝까지 내려온 그것을 닦을 겨를도 없이 민재가 멀어지는 세연의 등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은우가 내 아이 맞지? 세연의 걸음이 반박자 흔들렸어요. 끌리던 오른발이 멈칫하며 인도 위에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대답을 내뱉자마자 걸음을 빨리 했어요. 다리가 끌리는 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며 가로등 불빛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재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억지로 붙잡으면 저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민재는 세연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 입구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손이 축 늘어진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턱이 떨려서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는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 저편에서 탁 끌림, 탁 끌림하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오래전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했던 음대생 세연은 민재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데이트는 늘 소박했고 민재는 세연의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민재가 세연을 자기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알려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연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건물 로비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세연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어요. 세연은 안내를 받아 올라간 층에서 부회장실이라고 적힌 문패를 보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감히 그런 여자를 데려와? 뭘 가진 여잔데? 집안은? 재산은? 세연 씨가 아니면 태성그룹 후계자 자리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삶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지금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살이 살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구두 바닥이 바닥에 미끄러지는 소리. 세연은 문틈 사이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남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뺨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꼬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가. 다 내놓고 나가.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세연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손바닥을 입술에 꽉 눌렀고 그 손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문틈 너머로 남자의 뺨 위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미래가 자신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세연은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세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세연은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을 때 민재는 세연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세연은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등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입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세연이 마침내 내뱉은 말은 미리 수십 번 연습해 온 것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미안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민재의 웃음이 사라지는 걸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밑에 손톱이 손등에 반달 모양 자국을 내고 있었지만 끝까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세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그날 밤 번호를 바꾸고 집을 옮기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자기 자신에게 수백 번을 되뇌면서 그 뒤로 민재는 세연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았다가 세연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민재가 택한 방법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우가 다니는 유치원 정문에서 두 블록 떨어진 카페 창가에 앉아 하원 시간을 기다렸고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먼발치에서 바라봤어요. 슈트 차림의 남자가 동네 놀이터 근처를 서성이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은우가 전시관에서 다른 아이와 싸웠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놀이터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유치원 교사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은우 그 아이 원래 순한 애거든요. 울보에 가깝지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걔가 주먹을 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래요? 같은 반 애들이 엄마 흉을 본 거예요. 너네 엄마는 걸을 때 다리를 이상하게 끈다고. 절뚝거린다고. 그걸 듣고 은우가 참질 못한 거죠. 민재는 벤치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삼키느라 턱에 힘을 주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주먹을 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욕하는 말 앞에서 온순하고 눈물 많은 아이가 자기보다 큰 상대를 향해 온몸으로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재는 놀이터에서 은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모래반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은우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피아노 좋아하는구나? 은우가 그네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라는 단어에 귀가 움직인 게 보였어요. 아저씨도 피아노 좋아해요? 응. 아저씨도 어렸을 때 피아노 쳤거든. 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계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풀렸어요. 그네에서 뛰어내린 은우가 민재 옆 벤치로 다가와 걸터 앉았습니다. 짧은 다리가 벤치 끝에서 대롱대롱 흔들렸죠. 아저씨 무슨 곡 쳤어요? 나는 엄마한테 배운 곡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만든 곡이거든요. 그 곡 좋더라. 아저씨도 들어본 적 있어. 진짜요? 어디서요? 얼마 전에 큰 건물에서 내가 치는 거 들었어. 은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가 까맣게 보이는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그때 거기 있었어요? 나 그때 진짜 잘 쳤는데. 민재의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부터 민재는 놀이터의 피아노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은우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놀이터에 나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은우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말했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화제는 언제나 피아노와 음악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우가 콩쿠르 이야기를 꺼내면서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민재의 눈이 은우의 오른손에 멈췄습니다. 은우의 손가락이 오른쪽 깃불로 올라가 있었어요. 엄지와 검지로 깃불을 살짝 잡고 만지작 굴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아이 본인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버릇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서류를 읽다가 깊은 생각에 빠질 때, 민재 자신이 늘 하는 동작이었어요. 오른쪽 깃불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만지작거리는 버릇.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의식적으로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습관이었습니다. 비서도 알고 있었고, 회사 임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부회장님이 깃불을 만지기 시작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걸. 지금 이 아이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 같은 귀, 같은 방식으로. 민재는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은우의 손가락 끝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들기기 시작했고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이가 저절로 다물어지면서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 작은 손가락 하나가 마지막 빈 칸을 채워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은우는 민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귓불에서 손을 내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저씨,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응. 뭔데? 우리 집에는 피아노가 없어요. 민재가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이 피아노 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집에는 피아노가 없어서 엄마가 스케치북에 까맣고 하얗게 그려줘요. 피아노 건반이랑 똑같이. 나 그거 위에서도 연습해요. 소리는 안 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잖아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려진 건반,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 이 아이는 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머릿속으로 소리를 떠올리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우가 민재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아이 특유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에 콩쿠르에서 상금 타면요. 나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다리 고쳐줄 거예요. 엄마 다리? 응. 우리 엄마 걸을 때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하면 안 아프대요. 근데 돈이 많이 드나 봐요. 엄마가 맨날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알거든요. 계단 내려갈 때 엄마 얼굴 찡그리는 거. 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6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가장 큰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줄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보지 못하게 반대편으로 얼굴을 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 안쪽이 뜨거웠고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우가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나 집에 가야 해요. 엄마 걱정해요. 작은 손을 흔들며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은우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작아져 갔어요. 민재는 벤치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비서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성그룹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악 영재 장학 프로그램 명목으로 은우의 콩쿠르 참가비, 연주복, 교통비를 지원하되 세연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원 원장을 통해 재단에서 선발된 것으로 전달하라고 했어요. 세연의 자존심이 받지 않을 테니 아이를 위한 재단 장학금이라는 형태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세연의 온전치 못한 걸음을 떠올렸어요. 탁 끌림, 탁 끌림. 그 소리가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재는 다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연 씨 이름으로 된 교통사고 기록을 전부 찾아봐. 병원 기록도. 민재의 눈빛이 밤하늘처럼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세연이 떠나고 한 달 뒤 민재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기다릴게. 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마음을 접을게. 세연은 그 메시지를 받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자 세연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오자. 들키지 않게 모퉁이에서 한 번만 보고 돌아오자. 세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까지 버스로 30분, 내려서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세연은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어요. 약속 장소가 있는 카페의 간판이 저 앞 건너편에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발끝이 연석 위에서 까딱거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세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세연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다 말고 그냥 비를 맞았어요. 건너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혹시 민재의 모습이 보일까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세연이 횡단보도 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왼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왔어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고 불빛이 세연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는 순간 쿵! 둔탁한 충격음 하나가 빗소리를 삼켰습니다. 세연의 몸이 횡단보도 위로 쓰러졌고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악보가 빗물 위에 흩어졌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오선지가 하나둘 떠다니며 번져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빨간 후미등이 빠르게 멀어지더니 골목 뒤편으로 사라져갔어요.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세연의 주변으로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물 위로 악보지가 천천히 떠돌았고 거기에 적혀있던 음표들이 빗물에 번져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그날 민재는 약속 장소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세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빗길에서 세연을 치고 도주한 차의 운전석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유라, JS그룹 후계자이자 오래전 태성그룹과의 비즈니스를 엮어 민재와 정략 결혼이 오가던 여자였어요. 그날 밤 유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의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윤곽이 비쳤어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무언가 하얗게 흩어져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유라의 발이 브레이크 위에서 멈칫했어요. 차를 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유라의 발은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가속 페달 위로 옮겨갔습니다. 심장이 귀 뒤쪽까지 쿵쿵 울렸고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엔진 소리가 높아지면서 차는 빗속을 뚫고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자존심이었어요. 오래전 유라는 태성그룹 회장실에서 민재를 처음 만났습니다. 양 집안 어른들이 자리를 마련한 선자리였죠. 유라는 나름의 기대를 품고 갔어요. JS그룹과 태성그룹이 손을 잡으면 재계의 판도가 바뀌는 일이었고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계산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재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유라는 멈칫했고 민재의 아버지인 태성그룹 회장 태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는 걸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유라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소를 유지한 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에 캔버스 가방을 맨 여자였어요. 귀금속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고 좋은 향수 냄새 대신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유라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가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유라는 그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지나쳤습니다. 이 여자, 방금 민재가 말한 그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라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절당한 것 자체가 모욕적이었어요. JS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을 두고 저런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목 안쪽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그 후로 유라는 세연이라는 이름을 알아냈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어요. 가진 것이라곤 피아노 하나뿐인 음대생이었습니다. 유라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코웃음 뒤에 떨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민재가 아버지한테 뺨을 맞으면서까지 지키겠다고 한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라에게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 뒤 민재가 세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보가 유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파악한 유라는 그날 세연의 집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세연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유라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아서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돈을 줄 테니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혹은 위협이라도 해서 아예 발을 끊게 만들 생각이었죠. 세연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하자 유라는 천천히 차를 몰며 뒤따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앞유리를 쓸어내는 사이로 세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여자의 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세연이 멈춰 섰을 때 유라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붙잡으려 했어요. 그때 앞바퀴가 빗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이 손안에서 헛돌았고 차체가 옆으로 밀리면서 유라의 눈앞에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세연의 뒷모습이 순식간에 가까워졌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는 젖은 아스팔트 위를 끌리기만 했습니다. 쿵! 그 소리를 유라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전해진 둔탁한 충격, 앞유리 너머로 무언가 쓰러지는 것이 보였고 악보지가 빗물 위로 흩어지는 것이 와이퍼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유라의 숨이 멈췄습니다. 두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빗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야 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뛰어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머릿속에서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JS그룹 후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뉴스 헤드라인. 아버지의 얼굴. 주가 폭락. 자기 이름 석자가 기사 제목에 박히는 장면. 유라의 발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사라졌고 유라는 집에 도착해서도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두 손이 떨려서 풀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침묵하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처리한다. JS그룹의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 기록이 사라졌고 유일한 목격 가능성이 있던 인근 상점 주인에게는 합의금이 전달되었어요. 경찰 조서에는 차종 미상의 뺑소니, 사고, 목격자 없음이라는 단 2줄만 남았습니다. 유라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유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습니다. 파티에 나가고 사업 미팅에 참석하고 SNS에 웃는 사진을 올렸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와이퍼 사이로 스쳐 지나간 것들이 천장 위에 겹쳐 보였거든요.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세연은 2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었어요.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 판정,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세연은 병원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손은 깁스로 고정된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있었고 오른손은 아랫배 위에 얹혀 있었어요. 2가지 사실 사이에서 세연의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연락하면 민재가 달려올 것이고 민재가 오면 태성그룹이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세연은 태어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의 연결을 모두 끊었어요. 온전치 못한 다리를 끌고 낯선 동네에 싸구려 원룸에 짐을 풀었을 때 세연의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 하나와 대 위에 올린 두 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연은 혼자가 되었어요. 미혼모라는 이름 하나를 안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유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유리잔 안에 와인이 미세하게 출렁이고 있었는데 그건 유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태성그룹의 민재가 오래전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유라의 측근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 한 줄짜리 보고가 유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유라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밑이 테이블에 닿을 때 딸깍 소리가 났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파고들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꼼꼼하게 덮었다 해도 태성그룹의 정보력 앞에서는 빈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유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창밖 어딘가를 향한 채 멈춰 있었어요.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빗길에 백미러에서 봤던 것과 같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유라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느 동네의 작은 피아노 학원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학원에 세연이라는 이름의 강사가 일하고 있었고 은우라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 끝이 가죽 시트에 파고들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 사고 은폐와 증거 인멸까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JS그룹이 동원한 법무팀의 활동, 목격자 매수, CCTV 삭제, 그 하나하나가 별개의 범죄였어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을 두 손에 받아 얼굴을 적시면서 거울 속에 자기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연과 은우. 이 두 사람이 민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계속 파고들 것이고 결국에는 진실에 닿을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우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 유라의 머릿속에서 그 장소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며칠 뒤 피아노 학원 앞에 검은 세단 두 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라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유라 뒤로 학부모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입술을 꽉 다문 표정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었어요. 학원 복도를 지나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원장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라는 원장실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학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원장님, 여기 강사 중에 다리가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리고 그분 아이도 여기서 피아노를 친다고 들었는데. 미숙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학원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라의 뒤에 서 있던 학부모 한 명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원장님. 솔직히 우리 아이들 보내는 학원인데 강사 수준이나 환경이 좀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불안하죠. 유라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미숙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간단해요. 저 강사와 아이를 내보내시면 돼요. 다른 학부모님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요. 원장실 밖 복도에서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레슨 시간표를 가지러 오다가 원장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고 발이 멈춘 거였어요. 세연의 손에 들린 시간표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레슨실에 있는 은우의 귀에 이 소리가 닿을까봐 세연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어요. 원장실 안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어깨가 꼿꼿한 자세로. 미숙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유라보다 머리 반개는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에는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피아노를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라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피아노는요, 돈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원장실 벽을 울렸어요. 크게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피아노는 사람의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건반을 누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걷는지, 그게 이 아이의 음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미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우는 저희 학원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예요.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돈과 배경으로 내쫓으라고요? 미숙이 원장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 밖 복도를 향해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건반을 누르시려거든 다른 학원으로 가세요. 저희 학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원장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유라 뒤에 서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흔들렸고 한 명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유라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원장실을 나갔어요.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원장실에서 나와 세연을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세연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떠난 뒤에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학원 카톡 단체방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올라왔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은근한 압박이 이어졌어요. 한 명, 두 명 아이를 빼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원생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텅텅 비어가는 레슨실을 보며 미숙은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세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우가 잠든 뒤 좁은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바라봤어요. 미숙 원장이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학원이 무너지는 걸 감수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학원으로 찾아가 미숙 앞에 섰습니다. 원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나가? 원장님 때문에요. 저 때문에 학원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세연아, 그건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은우한테 해주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장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세연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세연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연이 마지막으로 학원을 나서는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졌을 때 미숙은 상처받은 게 분명한 세연과 은우가 걱정되어 빈 원장실에 혼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학원 건물 앞 골목 계단에 은우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건반 모양이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흰 건반 부분은 너무 많이 눌러서 종이가 보풀이 일어 있었고 검은 건반 부분은 크레파스가 벗겨져 회색빛이 되어 있었어요. 스케치북 모서리는 접히고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은우의 작은 손가락이 그 종이 건반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레미. 종이 위에서 손끝이 미끄러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은우는 더 세게 눌러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파고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은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점점 숙여지더니 종이 건반 위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물방울이 흰 건반 위에 번지며 종이가 쭈글거렸습니다. 민재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그 장면을 보았어요. 계단에 쪼그리고 앉은 작은 등이 보였고 그 등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두 줄기 나 있었습니다. 은우는 민재를 보자마자 참고 있던 것이 터졌어요. 아저씨, 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학원 못 가요. 엄마가 학원 그만뒀어요. 이제 피아노 칠 데가 없어요. 민재가 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콩쿠르 나가려면 진짜 피아노로 연습해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은우가 무릎 위에 종이 건반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축축해진 종이가 찢어지면서 은우의 손가락이 종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은우는 찢어진 종이 건반을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우리 엄마 다리 고쳐줘야 하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면서 은우의 얼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다는 듯 어깨가 들썩이며 큰 소리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재는 은우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머리가 민재의 가슴팍에 묻혔고 은우의 울음소리가 민재의 슈트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민재의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한 손에는 아이의 작은 등이, 다른 한 손에는 축축하게 젖어 찢어진 종이 건반이 만져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세연을 찾아갔습니다. 은우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세연의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던 민재에게 편의점 봉투를 든 세연이 다리를 끌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가 가로등 아래로 나서자 세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은우가 학원을 못 가게 됐다고 들었어. 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은우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콩쿠르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아이한테 지금 피아노가 필요해. 세연은 편의점 봉투를 꽉 움켜쥐었어요.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세연아, 우리한테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지금까지도 둘이서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편의점 봉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재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세연이 반발 물러섰어요. 고집 부리지 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다 알아.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한테 뭔데. 그 말에 민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한테도 은우에 대한 권리가 있어. 말을 내뱉는 순간 민재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뭐라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편의점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굴러나온 우유팩이 아스팔트 위에서 둔탁하게 굴렀어요. 권리, 은우는 내가 낳은 아이예요. 내가 키웠어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했잖아요. 세연아, 자꾸 이러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어요. 답답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나면 나올 사실이야.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유전자 검사. 그 세 글자가 세연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동공이 흔들렸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목 안에서 걸렸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왜 자꾸 사실을 외면하느냐는 답답한 뿐이었지만 세연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법적 증명, 친권 주장, 태성그룹, 재벌가의 변호사, 양육권 소송, 경제력, 판결. 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민재를 올려다보던 세연은 한 발, 두 발 뒷걸음질 치더니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다리를 끄는 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고 거칠었어요. 거의 뛰다시피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재는 뒤늦게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았어요. 세연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며 민재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자기가 방금 내뱉은 말이 세연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그제야 머릿속에서 되짚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이마를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뻔한 사실을 왜 계속 외면하느냐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죠. 재벌가의 힘으로 아이를 가져가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편의점 봉투 옆에 우유팩이 하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딸기 맛이었어요. 은우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세연이 마시는 건지. 민재는 그 조그만 우유팩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정보력이 총동원되었어요. 비서실 특별팀이 밤낮으로 움직였고 보고서가 민재의 책상 위에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학부모들을 선동에 들이닥친 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유라, JS그룹 후계자. 민재는 그 이름 석자를 보고 한참 동안 보고서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부회장실에서 선자리를 거절당하고 나갔던 여자. 뺑소니. 그리고 세연의 다리. 며칠 뒤 더 깊은 곳에서 결정적인 것이 올라왔습니다. 오래전 뺑소니 사고 당시 유라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복원본이었어요. 삭제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태성그룹이 고용한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고 직후 JS그룹 법무팀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목격 가능성이 있던 상점 주인과 상점 안에서 사고 지점이 보이는 CCTV 영상, 그리고 담당 수사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이 건너지 못한 횡단보도, 빗속에서 쓰러진 세연의 몸, 그 옆으로 흩어진 악보,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도주한 빨간 후미등, 그 운전석에 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떴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통유리 너머로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라운지 한쪽 구석 테이블에 유라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놓고 다리를 꼰 채 여유로운 자세였어요.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민재 씨. 갑자기 보자고 해서 좀 놀랐어. 민재는 대답 없이 유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져온 태블릿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유라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두운 빗길, 와이퍼가 앞유리를 쓸어내는 장면. 차량 전방으로 횡단보도가 보이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다가가고 충격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뒤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유라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얼굴에서 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굳었고 커피잔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잔받침 위에서 커피잔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유라는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못한 채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제거된 마른 목소리였어요. 그날 내가 세연을 치고 도망쳤을 때 백미러로 봤을 거 아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유라의 목이 움직였어요.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렸으면 세연이는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어. 그건 사고였어. 유라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평소의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건조하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비가 와서 차가 미끄러진 거야. 민재가 태블릿 옆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내 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날짜, 송금액, 수취인 이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는 우발이었을 수 있어. 민재가 거래 내역 위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었지. 유라의 시선이 서류 위의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법무팀이 움직였던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유라의 손이 무릎 위로 내려왔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CCTV 기록 삭제, 목격자 매수, 수사 기록 조작. 전부 여기다 있어.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라운지의 잔잔한 재즈 음악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 씨, 제발. 민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슈트 단추를 잠그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멀어져 갔고 라운지 문이 닫혔습니다. 유라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의 태블릿 화면에서는 아직도 빗길의 블랙박스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JS그룹 후계자 강유라 씨가 7년 전 뺑소니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린 유라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열렸고 유라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갑찬 손목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뒤이어 JS그룹 주가 폭락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고 유라의 SNS 계정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빗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도주했던 그 순간부터 7년 동안 권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태혁은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를 이미 봤는지 TV가 꺼진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는 아버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재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재였습니다. 아버지, 다 알게 됐습니다. 태혁의 눈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세연 씨가 왜 떠났는지,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은우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요. 태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소리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장벽이었던 게 아닙니다. 태혁이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을 때 저는 세연 씨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제 삶을 살겠다고, 후계자 자리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말만 그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실제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연 씨가 떠났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잡지 못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힘이 두려웠거든요. 그 힘 앞에서 저는 비겁했고 안일했습니다. 태혁의 손이 책상 위에서 움직였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나무 표면을 천천히 긁었습니다. 그 비겁함이 세연 씨를 혼자 남겨두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게 만들었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온전치 못한 몸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비극의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원인입니다. 태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가의 주름 사이로 무언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을 걸고 제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시는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혁은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깍지 끼고 그 위에 이마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시각 세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은우의 옷과 자기 옷을 쑤셔넣고 있었어요. 손이 빨랐고 눈이 초점을 잃은 것처럼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민재가 내뱉었던 말이 멈추지 않고 맴돌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권리. 그 말들이 학원에서 들이닥쳤던 유라의 얼굴과 겹쳐지면서 세연의 손은 더 빨라졌습니다. 재벌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세연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학원에 찾아온 여자도 민재의 갑작스러운 등장도 전부 하나로 이어진 거라고. 이제 법적으로 아이를 가져가려 할 거라고. 잠들어 있는 은우를 안아올린 세연은 새벽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은 한산했어요. 새벽 첫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캐리어를 끌고 은우를 안은 채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전광판에 기차 도착 시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급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세연아. 세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연아, 멈춰.
민재가 세연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세연이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민재가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캐리어 손잡이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은우는 세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제발 부탁할게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다 가졌잖아요. 돈도 힘도 사람도 다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세연이 잠든 은우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세연의 블라우스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은우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민재의 손이 캐리어 손잡이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세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세연아, 그 학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친 여자가 누군지 알아? 세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가 널 친 사람이야. 그 빗길에서 널 치고 도망간 사람. 그 뒤에 전부 은폐한 사람. 세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플랫폼에 울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수갑을 찼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고 그 여자가 널 다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 민재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버지한테 갔어. 다 말했어. 이 모든 비극이 내 비겁함 때문이었다고. 내가 널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세연아, 제발 이제는 도망치지 마. 너한테서 은우를 빼앗을 생각 같은 거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나는 그냥 너희 곁에 있고 싶은 거야. 플랫폼에 기차 도착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선로 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연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품에 안긴 은우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세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차가 떠났어요. 플랫폼에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세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세연은 아직 거기 서 있었어요. 콩쿠르 대회장은 서울 시내의 대형 공연장이었습니다. 로비부터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접수대 뒤로 역대 수상자들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참가자, 가족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단정했어요. 아이들은 다림질이 반듯하게 된 연주복을 입고 있었고 부모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어느 선생님에게 사사했느니 작년 수상 경력이 어떻느니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로비 한 구석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우의 연주복은 민재가 장학 프로그램 명목으로 마련해 준 것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입고 있는 맞춤 정장과는 한눈에 차이가 났습니다. 나비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고 은우 본인이 고쳐 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그냥 두었어요. 은우의 옆에는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세연은 한 손으로 은우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고 있었어요. 대기실은 더 심했습니다. 참가 번호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저마다 가져온 악보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개인 레슨 선생님까지 대동하고 와서 귓속말로 지시를 받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아빠가 들고 온 고급 메트로놈 앞에서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빈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은우의 눈에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세연이 은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웃어 보였어요. 은우야, 괜찮아.
내가 제일 잘 치는 거 엄마가 알.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세연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음향을 맞추기 위한 사전 리허설이 시작되었어요. 참가자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짧게 연주하고 내려오는 순서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중앙에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객석에는 심사위원 5명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스태프들이 음향 장비를 조작하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앞번호 아이들이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 연주하고 내려왔어요. 박수 소리가 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은우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번호가 불렸을 때 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연이 아이의 등을 살짝 밀어주자 겨우 일어섰지만 걸음이 느렸어요. 무대로 이어지는 통로를 걷는 은우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은우는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어요. 피아노가 너무 컸습니다. 전시관 로비에서 치던 피아노보다도 학원 원장실에 있던 피아노보다도 훨씬 크고 광택이 났어요. 의자에 올라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고 건반 위로 내려다보니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에서 심사위원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스태프 한 명이 클립보드를 들고 무대 옆에 서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갔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흰 건반 표면에 닿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첫 음을 내야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라가 들이닥쳐서 엄마를 모욕하던 목소리, 원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던 텅 빈 레슨실, 계단에서 종이 건반을 붙잡고 울던 그날 밤이 겹겹이 눈앞을 가렸어요. 은우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건반 위에 얹힌 손이 떨림을 멈추지 않았고 눈 안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져 흰 건반 위에 떨어졌어요. 작은 물방울이 건반 표면에서 동그랗게 맺혔습니다. 무대 옆에 스태프가 클립보드를 내리며 무대 감독에게 손짓했어요. 무대 감독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야, 준비가 안 됐으면 내려가서 다시. 바로 그때 객석 뒤편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객석 통로를 따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돌렸고 스태프들이 누구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슈트 차림의 남자가 객석 앞줄을 지나 무대 옆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무대 감독이 막으려 했지만 남자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올려다본 무대 위에 피아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은우의 옆으로 다가가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의자가 좁았지만 민재가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올려져 있던 은우의 작은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은우의 손은 얼음장이었습니다. 민재의 커다란 손바닥이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감싸며 천천히 온기를 전했어요. 민재의 엄지가 은우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은우야. 민재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하게 울렸어요. 무서울 거 없어.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잖아. 종이 위에서도 소리 없이 수백 번 쳤잖아. 은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저씨가 옆에서 같이 쳐줄 테니까 천천히 해보자. 응? 은우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건반 위에 왼손을 올렸어요. 낮은 음역대에 손가락을 가지런히 얹고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우도 건반 위에 오른손을 올렸어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첫 음을 눌렀어요. 낮고 부드러운 화음이 공연장 안을 채웠습니다. 세연의 자작곡 도입부였어요. 민재의 왼손이 반주를 깔아주자 은우의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듯 한음. 하지만 민재의 화음이 은우의 음을 받아주고 감싸주면서 은우의 손가락에 점점 힘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소절에 들어서자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손가락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는 민재가 일부러 반 박자 뒤로 빠지며 은우의 선율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공연장 안에 두 사람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 손과 작은 손이 나란히 건반 위를 흐르고 있었어요. 민재의 손이 낮은 음역에서 단단한 기둥을 세우면 은우의 손이 높은 음역에서 맑은 선율을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다지면 아들이 그 위에 꽃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아직 그 사실을 나눠 가지지 못했지만 건반 위의 손가락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에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아저씨의 따뜻한 체온이 팔꿈치를 통해 전해졌고 아저씨의 화음이 자기 음을 감싸줄 때마다 소리가 더 커지고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무대 뒤편 커튼 사이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연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턱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세연은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어요. 무대 위에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밤을 새워 만들었던 곡이 무대 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을 은우에게 가르쳐 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좁은 방에서 스케치북 건반 위에 아이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하나씩 짚어주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 위에서 은우가 진지한 얼굴로 손가락을 움직이던 모습, 그 소리 없는 연습이 지금 수백 석짜리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객석 맨 뒷줄 구석에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태혁이었어요. 구석에는 조명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태혁은 무대 위의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화음 위로 손자의 선율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태혁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태혁의 가슴팍을 하나씩 두들겼습니다. 오래전 자기가 부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부회장실에서 아들의 뺨을 때렸던 손, 세연의 형편을 모욕하며 쏟아냈던 말들, 그리고 그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건반을 치고 있었어요. 엄마의 다리를 고쳐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순수한 소리가 태혁의 눈시울을 건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혁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잔향이 공연장 천장까지 올라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은우가 건반에서 손을 떼고 민재를 올려다봤어요. 코끝이 빨갛고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은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말했어요. 마, 할 수 있잖아. 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가 까맣게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이었어요. 민재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우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고 객석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은우는 무대 위에서 혼자 서서 민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의 등이 객석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은우는 빈 건반 위에 다시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온기가 아직 손바닥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본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어요. 참가자, 가족들, 음악 관계자들, 심사위원들까지 수백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마다 한 명씩 참가자가 올라와 연주를 했어요. 하나같이 수준 높은 연주들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절제된 박수가 나왔어요. 은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옆 통로에서 은우가 걸어 나왔어요. 리허설 때와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가 거대한 무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피아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나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체구가 유독 작았거든요. 은우가 피아노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을 때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온기가 있었거든요. 은우가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공연장이 고요해졌어요. 맑고 또렷한 음 하나가 천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음이 이어졌고 세 번째 음이 뒤따랐어요. 선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교가 화려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무대에 올랐던 아이들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객석을 압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은우의 연주에는 군데군데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 교습을 오래 받은 아이들의 매끈한 터치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거친 틈새로 스며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건반 위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손가락을 움직였던 밤들이 소리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 음 한 음에 아이의 마음이 실려 있었어요. 엄마가 계단을 내려갈 때 찡그리는 얼굴, 그걸 보고 괜찮다고 웃어주는 엄마의 목소리, 밤마다 스케치북 위에 건반을 그려주던 엄마의 손가락. 그것들이 소리가 되어 공연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심사위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최전표에 뭔가를 적다가 멈춘 채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 심사위원도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객석 중간쯤에 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깍지 끼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세연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무대 위에 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객석 맨 뒷줄에서 태혁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고 그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손자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태혁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어요. 은우의 손가락이 빨라졌고 음이 높아졌습니다.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달리면서 공연장 안의 공기가 점점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음, 은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음의 잔향이 천장에 닿았다가 객석 위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잔향이 사라질 때까지 공연장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깨진 건 앞줄 심사위원 한 명이 일어서 박수를 치면서였어요. 한 명이 치자 옆 사람도 치고 그 다음 사람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앞줄부터 뒤쪽까지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손바닥 소리였지만 순식간에 공연장 전체를 뒤흔드는 박수가 되었습니다. 은우는 피아노 의자 위에 앉은 채 객석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이 차례로 불렸고 마지막 이름이 남았습니다. 대상 유은우. 은우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은우의 키보다 큰 트로피를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워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꽉 끌어안았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은우의 입 앞에 가져다 대며 수상 소감을 물었습니다. 은우가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백 개의 얼굴 사이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멈춘 곳에 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입을 감싸고 울고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은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6살짜리 아이의 씩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 상금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다리 수술해 줄 수 있어요. 엄마가 계단 내려갈 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어요. 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도 돼요. 나 상금 탔으니까. 은우가 트로피를 꼭 안은 채 한마디를 더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공연장 안에서 여기저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고 옆자리의 학부모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세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대기실로 내려온 은우에게 세연과 민재가 달려갔어요. 세연이 다리를 끌며 빠르게 걸었고 은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재는 한 발 뒤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은우가 엄마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잘했지? 세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은우가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도 봤어요? 민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엄지만 들어 보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 태혁이었습니다. 세연의 몸이 굳었어요. 본능적으로 은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태혁이 문 앞에서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걸음, 세 걸음. 세연의 앞까지 다가온 태혁의 얼굴에는 오래전 부회장실에서 보았던 차갑고 완고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혁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고개가 거의 허리춤까지 내려왔어요. 오래전 세연을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나. 세연은 은우를 안은 채 태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 남은 평생을 너희 가족에게 속죄하며 살게 해다오. 태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우가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돌려 낯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대회장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세연, 은우, 그리고 민재. 은우가 가운데에 앉아 양쪽 다리를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은우가 트로피를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세연의 팔에 기대었어요. 눈이 천천히 감기더니 이내 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긴 하루였으니까요. 세연은 잠든 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 씨, 응? 그때 왜 포기 안 했어요? 민재가 세연을 바라봤어요. 세연은 은우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했는데 싫어져서 떠난 거라고.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그런 말 들으면 보통은 돌아서잖아요. 민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을이 두 사람의 발끝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목걸이. 세연의 손이 멈췄어요. 그날 내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블라우스 뒷목 사이로 체인이 보였어. 은빛이 다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끊어질 것 같은데도 아직 걸려 있었어. 세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목 쪽으로 올라갔어요. 싫어져서 떠난 사람은 그 목걸이를 안 해. 내가 첫 월급 탈탈 털어서 사준 거 기억하지? 포장도 삐뚤게 했었는데. 세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웃으려는 건지 울려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알았어. 내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거. 그래서 못 돌아선 거야. 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등 위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응, 바보 맞아. 근데 그 바보가 아니었으면 여기 못 앉아 있었어. 세연이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좁은 원룸에서 목걸이 상자를 열고 볼이 빨개진 채로 웃던 그때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민재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얼굴로. 세연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민재의 손등 위에 세연의 손이 가만히 올라갔어요. 민재가 그 손을 돌려 세연의 손가락을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벤치 위에서 포개졌어요. 민재가 벤치에서 일어나 은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우의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아이의 작은 두 손을 자기 손으로 잡았어요. 은우야. 은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재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우야, 사실 아저씨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우 아빠야. 은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는 민재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 눈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아저씨가 정말 내 아빠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은우는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아저씨가 은우의 아빠라고. 은우의 입이 벌어지더니 턱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우가 벤치에서 뛰어내려 민재의 목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민재의 목 뒤를 감았고 얼굴이 민재의 어깨에 묻혔어요. 아빠. 은우의 목소리가 민재의 어깨 위에서 울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재의 두 팔이 은우의 작은 등을 감쌌어요. 아이의 등이 들썩이고 있었고 민재의 어깨도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세연이 벤치에서 일어나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어요. 민재가 한 팔을 벌려 세연을 안으로 끌어당겼고 세 사람이 공원 벤치 앞에서 하나로 엉켜안겼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등 뒤로 길게 내려앉았어요. 공원 나무 사이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그 바람 소리와 함께 흩어져 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연은 수술을 받았어요. 오래전 사고로 손상되었던 다리가 전문의의 손을 거쳐 교정되었고 열심히 재활을 한 세연은 처음으로 양쪽 발에 같은 힘을 주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스케치북에 그려진 종이 건반이 아니라 검은 칠이 거울처럼 빛나는 진짜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재와 은우였습니다. 은우의 발은 이제 보조 페달에 닿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경쾌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과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나란히 달렸어요. 거실 안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양쪽이 고른 발소리였습니다. 절뚝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세연이 머그잔 두 개를 들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두 발이 바닥을 고르게 딛고 있었어요. 피아노 옆에 서서 연주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세연이 웃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 문화재단 회의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사업 방향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양쪽 발에 고르게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 세연이었어요. 이 장학 사업의 핵심은 발굴입니다. 서울이 아닌 곳, 학원이 없는 곳, 피아노가 없는 집에서도 음악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에 앉은 재단 임원 8명이 세연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는 전국 소외 지역의 지도와 지원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설계한 건 세연이었어요. 민재가 재단 산하의 음악 영재 장학사업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을 때 세연은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서는 것이어야 했어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른 가정이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 구조를 만들고 직접 움직이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세연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사업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전국의 소외 지역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를 돌며 아이들을 만났어요. 작은 마을의 허름한 교실에서 오디션을 열었고 낡은 오르간밖에 없는 교회 지하실에서 아이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눈이 반짝이는 아이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레슨을 받아본 적 없는 아이들. 세연은 그 아이들 앞에서 직접 건반에 손을 올리고 시범 연주를 보여주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좁은 원룸에서 혼자 건반을 두드리며 남몰래 곡을 만들던 시절, 세연에게 무대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계였어요. 하지만 지금 세연은 수십 명의 아이들 앞에서 건반을 치고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자기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처음 재단 회의에 들어갔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고 임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자료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자기가 겪은 시간이 이 사업의 설득력이 된다는 걸 깨달은 뒤부터 세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장학사업의 지역심사위원으로는 미숙이 함께했어요. 세연이 직접 부탁했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코를 훌쩍이며 한마디만 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세연 선생님이 부르는데. 그 사이 은우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콩쿠르 대상 이후 은우의 이름은 음악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전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은우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 주니어 피아노 국제 콩쿠르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회 당일 대기실에서 은우가 연주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떨려? 은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오른손이 올라갔어요. 손가락이 오른쪽 귓불을 잡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우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는 그 버릇을 민재는 알아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은우가 귓불에서 손을 내리며 씩 웃었어요. 조금. 근데 내 옆에 아빠가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해질 수 있어. 민재가 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아빠는 항상 은우 옆에 있을 거야.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대회답게 규모가 달랐어요. 객석은 1000석이 넘었고 각국에서 온 참가자, 가족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1년 전 처음 콩쿠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 키가 한 뼘쯤 자라 있었습니다. 걸음이 당당했어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발은 이제 보조 페달에 닿았습니다. 객석 중간쯤에 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바로 옆자리에 태혁이 앉아 있었어요. 태성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손자의 연주를 보러 온 할아버지로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은우의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태혁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자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태혁의 시선이 미세하게 따라 움직였어요. 한음한 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어요.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우가 무대 위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조명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에서 반짝였어요. 박수가 가라앉은 뒤 태혁이 옆자리의 세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 아이의 재능은 전부 내가 준 거다. 세연이 태혁을 바라봤어요. 내가 혼자서 다 지켜냈어. 태혁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졌습니다. 세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온 은우가 트로피를 들고 뛰어왔어요. 세연에게 먼저 달려가 안겼고 이어서 태혁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잘했죠? 태혁은 한 박자 멈칫했어요. 손자가 자기에게 달려와 안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주름진 두 팔이 천천히 올라가 은우의 작은 등을 감쌌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은우.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은우를 안고 있는 태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완고한 권력으로 모든 것을 쥐려 했던 손이 지금은 손자의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떨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소외지역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어요. 세연의 장학 사업으로 발굴된 아이들이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공연장은 크지 않았어요.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홀이었습니다. 하지만 객석은 가득 찼어요. 아이들의 가족, 동네 주민들,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의 합주가 이어졌어요. 서툰 연주도 있었고 중간에 박자가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아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진지했어요. 합주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객원 연주자로 은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민재와 세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은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세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세연은 끝내 서지 못했던 무대였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은 횡단보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리와 함께 세연의 무대도 부러졌어요. 하지만 세연이 포기해야 했던 그 자리에 지금 자기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곡을, 엄마의 음악을 엄마 대신 세상에 들려주고 있었어요. 민재의 손이 움직였어요. 세연의 손을 찾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세연이 그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객석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은우가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소절로 향하는 선율이 공연장 천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은우가 건반에서 손을 뗐어요. 마지막 음의 잔향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객석이 고요했어요. 그리고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우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객석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있는 엄마와 아빠가 보였습니다. 은우가 웃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 건반 위에서도 아이는 매일 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어느 날 진짜 피아노 위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소리는 반드시 난다고 이 아이가 알려주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엄마가 있었고, 늦었지만 끝내 돌아온 아빠가 있었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주었고, 누군가는 반성했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소리 없이 치고 있는 건반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소리가 날 거라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운 인연이었습니다.